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0.75% 이자율 인상을 단행한 뒤 이 같은 특단의 조치가 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이 단 한 번의 특단의 조치와 이어지는 무난한 이자율 인상으로 잡힐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모든 미국인이 이자율 인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연준 의장은 집을 사려는 사람은 시기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했고, 크레딧 카드나 자동차 융자 이자율 등은 여러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저축이 누구에게나 최선인 것도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차라리 경기 침체가 와서 더 이상의 이자율이 없기를 바란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가솔린을 싸게 파는 구글 앱이 인기입니다. 거의 모든 품목의 물가가 올라갔지만 목재값 등 내려가는 품목도 있습니다. 의사당 폭동 청문회 세 번째 날인 오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인준을 막기 위해 펜스 부통령을 어떻게 당시에 압박했고, 그로 인해 펜스 전 부통령이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에 대한 증언이 나오게 됩니다.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 부인 지나 토마스도 중심 인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전환 어린이 차별 금지 등 관련 이슈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인의 비난을 받아온 프랑스와 독일 총리 그리고 이태리 총리가 함께 기차를 타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40년 만에 최고의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28년 만에 최고폭의 이자율 인상을 연방준비제도가 단행했습니다. 0.75% 이자율을 올렸습니다. 뭐든지 지금부터 사려면 거의 비싸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물건값이 비싸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까지도 안 사게 해서 물가 상승을 잡게 되는, 항상 물가 상승은 공급과 수요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조금 덜 사게 해서 물가 인상을 잡으려는 그런 도구로 0.75% 이자율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틀 전에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이제 CNBC 등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대강 그 짐작은 했지만, 그래서 예상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뭐 한 50% 정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연말까지 주요 금리가 이번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차례 더 올라서 3.25%에서 3.5% 범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연준 의장이 얘기하기를 5월 달에 인플레이션이요 8.6%, 이거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0.75%를 단행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큰 그림과 이게 미국 경제나 세계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적인 것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 먼저 어제의 이자율 인상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면에 달라지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승자도 있습니다. 패자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그렇지만 일단 그 승자하면은 저축률이 그동안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번으로 일부 그 저축하신, 세이빙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넣어놓으신 돈의 이자율을 뭐 최고 1%까지 주는 요즘 인터넷 뱅킹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은행에서는 1% 이상의 예금에 관한 그 이자를 고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행 이자율은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이제 은행들끼리 딱 그 눈치를 보잖아요. 다른 은행들은 어떻게 할까 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0.75% 이자율을 인상했다고 해서 그대로 곧바로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점, 경쟁업체가 하고 있는 것을 잘 고려를 한다는 거니까 0.75% 은행 저축률도 올라가겠지 하고 뭐 기대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고요. 그래도 내가 꼭 이자율이 높아지고 해서 집을 사기,
그다지 좋은 시기는 아니라고 해도 꼭 주택을 구비해야지 된다던가 사셔야지 된다던가 이런 그 쓸 돈, 목돈을 딱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 뭐 학자금이라던가 몇 개월 안에 써야 되는 이런 돈은 뭐 당연히 뭐 세이빙 같은데 넣어 놓으시는 것이 좋으시겠죠. 비상금이나 이런 것들 뭐 1%가 없는 것보다는 나니까요. 이자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많이 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축 이자율에 비해서 저축하는 것이 꼭 플러스라고 보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밖에도 뭐 다 알아서 하시겠죠. 이 세이빙이나 뭐 CD 같은 프로그램 본드 같은 거 갖고 계시는 분들 전보다는 높은 수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깎아먹기 때문에 그저 은행에 돈만 두고 있는 것이 완전히 좋은 것은 아니라고 오늘 아침에도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손해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 모두죠, 뭐. 주택융자에 대해서는 30년 고정모기지 이자율이 뭐 현재 뭐 6% 훨씬 넘어섰는데 지난해 이맘때는 3.1%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연준 의장이 앞으로 그 주택을 구입하실 분들은 조금 꼭 지금 사시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시기를 고려하십시오라고 얘기했고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연준 의장이 어제 강조했었던 것이 오늘은 지금 주식시장 상당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이같이 0.75%를 인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주식시장 괜찮았었습니다. 그 발표한 직후에. 왜냐하면 슈가 콜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달콤한 말들을 좀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준 의장이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인상이 자주 있지는 않을 것이다. 커먼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If anyone says they know for sure, they're either lying. 네, 이 얘기는 이제 다른 그 경제 기관에 있는 사람의 얘기고요. Clearly, today's 75 basis point increase is an unusually large one, and I do not expect moves of this size to be common. Our overarching focus is using our tools to br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and to keep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well. 결국은 뭐 항상 강조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는 어떻게든 이 이자율 인상이라는 도구를 써서라도 인플레이션을 2% 정도로 장기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그 목표인 것이지 0.75%라는 28년 만에 처음 있는 큰 폭의 이자율 인상이 이게 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우리 모두 이제 주택 융자를 받으셔야지 되는 분뿐만이 아니라 신용카드는 최근에 16.7%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신용카드, 크레딧카드의 경우는 이처럼 단기 이자율 발표가 나오면 그 다음번이나 아니면 늦어도 그 다음번 사이클 여러분들께서 스테이트먼트를 받아보시는 그때는 이제 늦게 내시면 뭐 빨리 그러니까 쓰시고는 한 달 안에 싹 갚으셔야죠. 아니면은 큰 돈을 쓰고 한 달이 넘고 하면은 그만큼 이자율이 곧 늘어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자동차 대출은 크레딧 카드와는 조금 다릅니다. 자동차는 연방기금 그 영량 5년 만기 그 채권 그런 것을 추적하는 경향이 있고 게다 대고 크레딧 많이 보잖아요. 더군다나 자동차 사실 때는 전체적인 크레딧도 있지만 이 사람이 자동차를 그동안 뭐 리스를 했거나 샀을 때 어떻게 페이먼트를 했는가 그 오로 페이먼트 기록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차의 종류라든가 크기라든가 또 대출 기간, 페이먼트 이런 것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오르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이미 평균 자동차에 대해서 한 달 그 페이먼트를 하는 것이 뭐 자동차 종류 이런 것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평균 $656, 중고차의 경우도 $546로 사상 최고치인데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5월 달에 한 이자율이 5.1%, 지난해에 4.5%에서 1%포인트 올라가서 2003년 이후에 자동차를 뭐 사거나 리스할 때 이자율이 가장 높은 편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자동차 회사들도 뭐 은행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고려할 때 이거 너무 이자율이 높으면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새로 사지 않겠네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크레딧 카드와는 달리 좀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야 뭐 여러분들께서 대출 받은 여러 가지 그 상환 조건에 따라서 대출 유형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리고 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뭐 나름대로 전부 내가 지금 뭐 융자를 받아야 할 타임인가 아닌가 얼마를 받아야지 되는가 그런 것들. 이게 이제 우리가 영향을 받는 부분이고 그럼 7월에는 어떻게 되는가? 좀 전에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말을 들어보셨습니다. 0.75%와 같은 이렇게 큰 폭의 것을 자주 쓰지는 않겠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걸 슈가 코팅이라고 사탕 발림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또 7월 달에도 9월 달에도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더 큰 폭으로 이자율을 인상할 수도 있고 7월 9월에도 아니면 뭐 0.5% 할 수도 있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2%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실업률을 4% 그러면 지금의 뭐 3.6%보다는 조금 높은 거잖아요. 그게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여서 올해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3월 달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높게 지금 뭐 5월 달에 8.6%였다지만 연말에 이렇게 해서 조치를 취하면 한 5.2% 정도는 될 것이다. 이게 연준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가 이미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2023년 말까지도 또 한 2번 정도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때도 아마 2% 인플레이션이 완성이 된다. 그 목표까지 간다 하고 현재로서는 생각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목표치인 2%까지 가려면은 소비자 지출 이건 이제 이자율 지금 인상으로 잡아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게다 대고 뭐 기업에서 월급을 굉장히 많이 올린다던가 이런 것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런 점이고요. 그래서 경제가 앞으로 2년 동안 3월 달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약해질 것으로 어제 다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연말까지 뭐 예를 들어 hopefully 정말 희망하건대 3.7% 정도 되고 2023년 내년 말까지 3.9%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보다 3.6%에서 조금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경우 경제가 조금 약해지더라도 아주 약해지지 않는 연착륙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착륙이 될지 경착륙이 돼서 경기 침체가 될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금리 인상 조치를 취하면 뭐 너무나 당연히 경제가 조금 약해질 것이다 하는 것도 어제 연준 의장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거의 뭐 처음으로 인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다 이런 문제, 실업률도 조금 높아지고 기업이 막 임금 인상하는 것도 많이 안 하고 또 이자율이 올라서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 줄어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외적인 요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라든가 공급망이라든가 코비드 19도 완전히 잡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준이 이자율 하나만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가 그건 잘 모르죠. 1970년대에 그 폴 보커 연준 의장이 뭐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했습니다만 이자율을 뭐 20% 이 정도로 올리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투자가들이나 경제를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연준도 거기까지 가는 것 아니야. 거기까지 간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규모의 움직임이 흔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어제 강조를 한 거고요. 몰건 스탠리의 수석 경제학자 세스 카펜터 씨가 지금 그럼 연준이 앞으로 얼만큼 그 이자율을 더 인상하고 이 같은 이자율 인상이 어느 정도로 경제를 안정시킬지 아니면 침체에 빠뜨릴지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수석 경제학자 세스 카펜터 씨는 확실히 안다고 말하면 그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렇게 당신에게 말한다면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수석 경제학자의 얘기입니다. If anyone says they know for sure, they're either lying to themselves or they're lying to 결국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지금 말하는 것이 말은 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국내외의 상황을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을 미국의 경제와 비교를 할 때 한국도 미국의 이자율 올리면은 이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좋은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대처를 하고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유럽연합도 이제 7월이죠. 7월에 이자율을 올리고 미국이 한 것처럼 이 경기부양책 쓰는 것을 거둬들이고, 그에 비해서 일본은 굉장히 특별하죠. 엔화가 그렇게 약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엔화를 약화시킴으로 인해서 계속 그 인플레이션을 유지를 할 수 있었던 일본은 지금 그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 그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계속 그 해왔었던 그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점점 엔화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관계자가 나와서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해야지 되기도 하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미국의 그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이 미국 한 나라만 가지고는 이미 그 어떠한 그 다잡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계화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나갈지 안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다. 본인에게나 자신에게나. 이 세스 카펜터 모건 스탠리 수석 경제학자가 한 말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히 이자율은 앞으로도 올라가고 경제 상황은 나빠질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잠시 뒤에는 현실적인 이슈 그리고 조금 이상적인 이슈 함께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 잊으셨죠? 요즘에도 미국에서 하루에 몇 명이 코비드-19에 걸릴까요? 하루에 10만 건 이상이 보고가 되니까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죠. 뭐 테스트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테스트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어제 그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미국 전염병 질병연구소 소장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코비드-19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이 내용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팔로우 해오셨는데 그분이 양성 반응이랍니다. 그런데 약간의 그 증상은 느낀다고 하셨고요. 81세잖아요. 저는 이분 뭐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81세 항상 손가락으로 제가 숫자에 약하니까 계산을 해봅니다. 내가 81살이 되려면 몇 년이 남았나? 그때까지 일하는 것을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코비드-19 81살이신데도 전혀 뭐 이번에 뭐 코비드-19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위험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집에서 다른 때처럼 일한다. 약간의 증상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뭐 이분은 뭐 부스터 샷도 맞고 뭐 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걸린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걸렸다가 또 면역 생기고 또 걸리기도 하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그저 여러분들께 상기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앤토니 파우치 박사니까 바이든 그 대통령과 최근에 접촉한 일이 있는가? 접촉한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지난주에 미주 정상회의에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캐나다의 총리가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코비드-19에 걸렸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이제 누군가가 코비드-19에 걸렸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웃을 수 있는 여유까지는 생긴 거니까 항상 뭐 여러분들 잘 드시고 또 뭐 여름 봄 지나가고 하는데 건강 주의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하비에라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도 감염 지난번에 됐었는데 3주일 만에 다시 뭐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며칠 전에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네브라스카의 주지사인 피트 리켓 또 아내가 코비드-19에 대해서 양성 반응 보였고 가벼운 증상이다. 모든 사람들 많은 우리가 이름 대면은 이름까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잘 알려진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코비드-19 많이 걸려서요. 이 하루에 10만 건 케이스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배 많은 수치입니다. 위험도는 그로 인해서 심하게 아프다던가 아니면 사망에 이른다던가 하는 경우는 적어도 케이스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특히 이제 집에 면역성이 약한 그런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지 됩니다. 지금 텔레비전에 그 박스에서 CNN으로 옮겨간 크리스 월러스가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월 6일 의사당 폭동 그 청문회가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되거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어떻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박을 했는가. 당신이 그 바이든 인준을 안 해도 돼 하면은 그 펜스 부통령은 어떻게
그 같은 대통령의 본인의 상사의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는가, 거절할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로 쭉 나오는데,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 내부에서 법률 자문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거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저렇게 해야지 됩니다 하는데, 대부분의 백악관 그 법률 자문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었던 행위와는 반대되는 자문을 했는데 그 자문을 다 무시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펜스를 뭐 교수형에 처하라 하는 이런 구호까지 나오게 됐고, 그에 대한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손시킨 데에 대한 책임, 방해한 것, 이런 것에 대한 또 음모, 내가 대통령이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의회 조사단이 주장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때문에 이제 지금 그 트럼프의 그 선거 그 변호사 존 이스트먼 아주 그 지금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지니 토마스,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그 대법관, 유일한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대법관의 아내인 지니 그 토마스가 무척 그 공화당의 보수적인 운동가잖아요.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리조나주의 수십 명의 정치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거 그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애리조나주에서 당선됐다는 거 거부해야 된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애리조나주 정치인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의 비서실장 마크 메도우스에게만 이메일을 보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당시에 그 캠페인 변호사하고도 직접 왔다 갔다 한 그런 이메일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펜스 부통령 측의 이제 그 법자문, 법자문 가운데서 전에 그 연방 판사했던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증언도 오늘 아마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2번의 청문회가 더 있으니까 그 뒤에 9월까지 한 번 남았네요. 모두 6번의 공개 청문회가 되니까 이건 이제 역사적인 일이니까 전해드렸고요.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 요즘에 너무 큰 일들이 많으니까 다른 일들이 많이 가려지고 있는데, 민주당의 대통령으로서 민주당의 어떤 그 가치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제 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민주당의 가치라는 게 무슨 성전환자를 보호하자 이런 그 큰 그림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소수, 그러니까 그 소수에는 장애인, 여자, 소수 인종, 그리고 성소수자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환을 한 어린이들을 각 주정부에서 차별하는 법안이 뭐 법안과 법이 지금 수백 개가 나와서 시행이 또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런 것을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항상 그 대통령 당시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다음 대통령이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시대부터 바이든 시대에 오는 때까지, 아니요, 오바마 때의 것을 트럼프가 뒤엎었고 트럼프의 것을 바이든이 뒤엎어서 상당 부분은 오바마 시대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다음에 공화당 대통령이 나오고 바이든 대통령이 할 걸 뒤집어 버리겠다면 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법으로 만들지 않는 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쓸 때는 이것이라도 해야지 되겠다, 지금 너무 급박하니까 하는 점에서 쓰는 거고요. 성차별 어린이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플러스 또 하나가 동등하게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전환 치료라는 것 있잖아요. 뭐 성전환을 하는 어린이라든가 아니면 나는 뭐 나의 그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이런 성이에요, 이러면 또 막 호르몬을 뭐 예를 들어 주입시킨다던가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것에 연방 기금 같은 것들을 또 쓰도록 이리저리 연방 정부에서 주정부로 기금을 주면 주정부에서 그 기금을 그렇게도 쓰고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하지 못하도록 전환 치료라는 것, 성은 태어난 것에 대해서만 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보수적인 주에서 하는데 연방 정부 기금 쓰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뭐 한 6억 5천만 달러 정도가 그런 것으로 쓰인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성전환을 한 청소년의 부모는 텍사스주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부모뿐만이 아니라 그 성전환을 한 학생들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달이 자부심의 달이랍니다. 프라이드 그 먼트래요. 지난달에는 우리가 에이시안 패시픽 아일랜드스 문화유산의 달이었는데 이 달이 그런 달이기 때문에 그 달에 맞춰서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한 것이고, 그리고 뭐 스포츠 참여에 대해서도 논란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바이든 대통령이 누구도 자신이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고요. 이것도 이제 법무부가 성전환을 한 아동에 대해서 주정부에서 학교에서 굉장히 차별을 한다 하는 것을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접수를 받았고 조사를 했고 주에서 위헌적으로 그런 그 집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린 뒤에 대통령이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장소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좀 이렇게 그 유니버설한 통일적인 것을 하려면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는 전혀 되지 않은 거고요. 이 평등한 법에 대한 연방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거죠. 지난 주말에 뭐 뉴스에서 미처 말씀드리지도 못했는데 아이다호 경찰이 체포를 했잖아요. 이 프라이드 먼스에서 프라이드 그 행사 이벤트 퍼레이드를 하는데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막 그냥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고 해서 결국은 그 백인 우월주의 단체에 31명을 체포했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조치이기도 하고 뭐 이 조치가 그 일이 있고 준비됐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미리 준비됐고 이제 이런 시기에 맞춰서 한 것이고요. 잠시 뒤에는 역시 지금 미국의 경제, 인플레이션, 이자율, 그에 따른 뭐 주식 시장 이런 것들을 조금 전해드려야지 되겠는데, 주식 시장과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도 가끔 깜빡 잊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은퇴연금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의사당 그 청문회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다우지수를 보니까 697포인트, 697포인트라도 3만 아래인데요. 좀 전까지는 700 정도 내려갔었는데 나스닥이 430, S&P 500가 116포인트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가 이제 3만 아래로 그 내려갔는데 이게 최악이 아니다. 주식 시장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그 악시오스가 뭐 인터레스팅 하다고 할까요? 조금 흥미있는 그런 뉴스를 전했는데 뒤에는 요즘 싼 게 뭔가, 값싼 게 뭔가 하는 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그럼 차라리 경기 침체가 빨리 와라. 경기 침체가 빨리 오면은 그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니까 안 사고 이런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올리는 것을 더 이상 안 하거나 그때부터는 낮추지 않을 것인가, 낮추지 않을까. 낮추면은 항상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가잖아요. 지난번에도 돈이 있으니까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S&P 500가 올해 20%가 내려가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20%가 내려갔다는 것은 그 내려간 폭은 1962년 이후에 최고 폭으로 내려간 겁니다. 돈으로 따지면 9조 달러가 사라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거의 무슨 뭐 S&P 500 그 안에 들어있는 주식을 은퇴연금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인식하시지 못하지만 그 회사에서 그렇게 선택을 한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만약에 좀 하이 리스크를 택하신 분들은 나스닥 것을 사셨을 텐데 그 주식은 훨씬 더하죠. S&P 500보다도 나스닥은 뭐 더 많이 그렇고 해서 어제 뭐 잠깐 올라갔었다가 오늘 이제 이 정도로 또 내려가고 있는 건데 이자율 상승이 경기 침체 가능성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는 주식시장에도 나쁘죠. 나쁘긴 한데 나빠도 이 물가 상승이 너무 인플레이션이 너무 크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연준이 더 큰 충격요법이 필요해서 빨리 이 불안정한 상황을 정리를 해서 이자율,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아라. 빨리 잡고 낮은 이자율 시대로 가서 우리 주식시장 돌아오자.
지난 10년 동안 주식시장이 좋았던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자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 돈을 뭐 은행에 넣어봤자 뭐 아무런 소득이 없으니까 그럴 바에는 주식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그러한 것을 원한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저도 여러분들께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월스트리트이 우리 살고 있는 그냥 메인스트리트의 어떤 경제 지표를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 경제 성장과 주식 시장 뭐 이런 것 보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다. 따로 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2020년 4월을 생각해 보면요. 그때가 2020년 초부터 미국에서 코비드 19이 시작이 돼서 2020년 4월 달이 되면은 실업률이 그때 14.7%였습니다. 지금 3.6%인데 그때는 문을 다 닫았기 때문에 식당도 어디 뭐 옷가게도 일을 할 수가 없었죠. 14.7%. 그리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사람들이 아이들 우유는 사게 해줘야 될 것 아니야 하고 경기부양책 체크를 여러분들 트럼프 시대에 2번, 바이든 시대에 2번이었던가요? 게다가 대고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많은 주에서 또 주정부 차원에서도 돈을 뭐 $700씩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결국은 그 푸드뱅크에는 사람들이 줄이 막 서 있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S&P 500가 똑같은 달에 4월 달에 사상 최고의 33년 사이에 최고 기록 거의 13%가 늘어났습니다. 4월 달 그때요. 그런 거죠. 이자율은 거의 0%고 하니까 돈이 갈 곳이 없고 돈 찍기는 계속 했고 경기 부양책 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으로도 이제 주식 시장이 아주 좋아졌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그 주식 시장에서 그 기업도 그러면 경기 침체가 되면은 나빠지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라는 것도 요즘은 기업의 가치를 주식값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큰 기업의 경우는 거의 상장된 기업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 수익도 그 회사 가치에 그러니까 뭐 주당 얼마 하는 그 주가 회사의 가치의 한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뭐 꼭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주가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투자자들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럼 이 정도는 기꺼이 페이할 수 있겠어 하는데 꼭 그 주식값이 수익을 얼만큼 냈다 이것만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그 이윤이 줄어들어도 뭐 어찌어찌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미래의 가치가 있겠어라고 판단하면 주식값은 계속 올라가죠. 그러다가 폭락할 수도 있어요. 나스닥도 그랬고 아니 보는 거 뭐죠? N자로 시작되는 거? 저 여기 있으니까 볼까요? 레저, 제가 보는 레저에 가서 넷플릭스가 왜 기억이 안 나요? N자만 기억이 나고 넷플릭스도 그랬고 그 밖에 뭐 많은 자동차를 아직 만들기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미래의 가치를 보고 그 회사에 얼만큼 많이 가치를 주고 이런 것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경기 침체 그 자체로 기업의 이윤이 떨어진다고 그 가치의 그 밸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결국은 주식시장은 어차피 치를 거면 빨리 치르고 빨리 이자율 이렇게 조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새로운 구글 트렌드는 가스값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여기는 얼만큼 여기는 얼만큼 전국 평균이 $5가 된 게 6월 11일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그것보다 훨씬 높았고 어느 주보다도 빨리 그 올라가서 지금은 뭐 요 며칠째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가스값이 6월 6일부터 13일까지 한 주일 동안 이제 하원 의원 선거 지역구가 435군데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435명인데 그 435개 그 지역구 가운데서 121군데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주제 그 3위에 가스값이랍니다. 그럼 어디가 더 싸고 뭐 이런 거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특히 뭐 중서부라든가 뭐 오대호 그 인근 남서부 일대에서 가장 높았는데 그 밖에는 이제 총기에 관한 관심 높고 낙태에 관한 관심 높고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가 넘버 1, 2, 3, 4, 5 안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겁니다. 이제 국내 문제가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 이런 게 너무 심해지고 가솔린값 이거 완전히 한 달에 보통 가정이
가스값만으로만 1년에 한 뭐 $400, $450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나 한번 그 탱크 가득 채우려면은 $90 들어가요. $80, $70는 기본이고요. $70는 정말 기본이에요. $70 가지고 안 돼요. 아주 절약형도. 그러니까 $90 돼요. 이러니까 1년에 가스머니도 그런데 그럼 한 달에 4인 가족이 생활할 때는 식료품비, 자동차가 한 대가 아닐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 달에 한 생활비가 $400에서 $500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400에서 $500 생활비가 더 들어가려면 세금을 네트 인컴이 그 정도면 그 그로스로는 더 많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니까 계속 뭐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이것도 지금은 물론 그 휴전으로 가기 전에 그 상황이기 때문에 한참 그 고조됐을 때보다 낮아진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그런 관심, 낙태에 관해선 그냥 중간 정도의 관심, 그리고 총기는 요즘 사건이 많이 일어났었으니까 조금 높고, 그럼 국내 문제로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그쪽에서 이쪽으로 온다. 바이든 그 행정부로 오고 있다 하는 거고요. 실제 좋은 소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그 물가지수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를 보니까 어떤 매체인가요? 대부분의 매체에서 이 내용 오늘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 비싸진다고 하잖아요. 스포츠 경기 티켓은 1년 전에 비해서 11%가 싸졌습니다. 수요와 공급이겠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 안 가는 거죠. 스마트폰, 테크놀로지에 관한 거. 어머, 스마트폰. 저 아이폰 7 쓰는데요. 정말 오래전에 거 쓰고 있죠. 20% 지금 싸답니다. TV는 10%, 계산기도 13%. 그리고 계산기라는 게 큰 그거 말하는 거고요. 책 값은 똑같대요. 책값, 여름 되고 가을 되니까 책 하나 살까요?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은 지난해보다 훨씬 싸졌습니다. 1.2%, 훨씬이라고 해도 뭐 1.2%네요. 그리고 학교에서 코비드 19 이후에 이제 아이들 그 런치머니 도움 주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무료 급식도 늘어났고, 그리고 조금씩 돈 내는 것도 한 43% 정도 적게 낸답니다. 또 하나 필요 없어도 되는 것, 옷 같은 경우도 지난해와 가격이 같거나 싼 상품이 많답니다. 요즘에 뭐 쇼핑몰에 가보면 뭐 여성 옷, 남성 옷, 수영복 할 것 없이 너무너무 싸다고 하거든요. 유아 옷, 뭐 전부 다. 사람들이 너무 물가가 오르니까 필수품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 사이에 이 분야의 공급망은 조금 회복이 됐답니다. 물건이 좀 있는 거예요, 재고가. 그러니까 값을 싸게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목재 값이 finally 이제 가격이 멈추거나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막 크게 내려갈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목재값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뭐 어제 그제 계속 주택시장 값이 내려가고 뭐 거래도 줄어들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하루아침에 어쨌든 주택 숫자는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서 뭐 주택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뭐 아주 열기가 있었던 그때는 아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코비드 때의 그 호황, 그건 아니겠죠. 자, 잠시 뒤에 어떤 뉴스 전해드릴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고 무기도 더 지원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에서 아무리 우크라이나에 돈과 무기를 지원한다 한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죠. 원하는 것의 반의 반도 안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엘라바마든가요? 엘라바마네요. 39살, 27살 두 사람의 군 출신의 미국인이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갔다가 행방불명됐답니다. 며칠째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데 어쩌면 그 러시아 군에 체포가 됐는가, 구금됐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은 지금 백악관에서부터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어느 나라든지 전부 행방불명됐다 하면은 얼마나 열심히 찾고 있겠습니까? 그게 뭐 영국 사람도 그랬고 지난번에 2명, 모로칸도 1명이 그 러시아 관계자에 의해서 나중에 그 사형 선고도 받았잖아요. 러시아 관계자라기보다
그쪽 러시아가 침공한 지역에서 친러시아인 관계자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제 오늘 그 뉴스 사진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인 사진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태리, 프랑스, 독일, 거기에 이제 루마니아 총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 총리는 다른 곳에서 갔으니까 이렇게 갔고, 그리고 이제 그 드라기 이태리 총리하고 임마누엘 마크롱하고 그 올라프 숄츠 독일 대통령은 한 열차 하나를 타고 갔어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젤렌스키를 만나기 위해서 대통령을. 그런데 그게 비행기가 민간 비행기가 지금 그쪽에 전쟁 중이기 때문에 뜰 수가 없으니까 마리오 드라기하고 올라프 숄츠하고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완전히 세 사람의 유럽의 지도자잖아요. 영국 총리는 이미 오래전에 방문을 했으니까 기차 안에서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를 돕겠다고 가는, 저는 그 사진이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당연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과 프랑스 대통령, 독일 총리, 그리고 이태리 총리, 루마니아 뭐 이렇게 찍은 사진도 있지만 나머지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니고 이 나머지 네 사람이 이 대통령의 비서실장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서 저쪽에 가서 어떤 요지 또 러시아가 얼마나 참혹하게 무엇인가를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사진 같은 것들이 상당히 그 인상적이었고요. 다음 주에 유럽 연합이 또 이 사람들이 방문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그 지원을 한다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임마누엘 대통령이나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뭔가 우크라이나에 좀 미진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좀 뭐 우리들도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